나는 왜 쓰는가?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5살이나 6살 때부터 나는 내가 커서 작가가 될 것임을 알았다. 17살에서 20살, 24살이 되기까지 시기에 나는 작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포기하려 했지만 그게 내 진정한 본성에 어긋나는 짓이고 결국은 내가 오래지 않아 책상에 앉아 책을 쓰게 되리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나는 세 아이 중에서 중간이었다. 위아래로는 각각 5살씩의 터울이 졌고 8살이 될 때까지 나는 거의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 이것과 몇 가지 다른 이유들이 작용해서 나는 좀 외로운 편이었으며 좋지 않은 버릇들이 몸에 붙어 초등학교를 다닐 때도 인기가 없었다. 나는 이야기를 지어내고 상상의 인물들과 대화하는 외로운 아이의 버릇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학에 대한 나의 포부는 내가 외톨이이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다는 느낌과 뒤섞인 것이었다. 나는 내게 말을 다루는 재주와 불쾌한 사실들을 직면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능력 덕분에 나는 나만의 비밀스러운 사적 세계를 만들고 그 세계로 들어가 내가 일상의 삶을 거기서 겪은 실패들에 보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년기와 소년기를 통틀어 내가 쓴 진지한 글은 모두 합쳐봐야 6장도 되지 않는다. 4살인가 5살 때 나는 처음으로 시를 썼다. 썼다기보다는 내가 읊조리고 어머니가 받아 쓴 것이었다. 그 시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기억도 남아있지 않지만 그게 호랑이에 관한 것이었고 호랑이 이빨을 걸상 같은 이빨 어쩌며 하고 묘사했던 기억이 난다. 지금 생각하면 필시 윌리엄 브레이크의 호랑이를 표절한 것이 아니었나 싶다. 11살 때 1차 세계대전이 터졌는데 그때 내가 쓴 사뭇 애국적인 시 한 편이 지방신문에 실렸다. 그로부터 2년 뒤 허레이시오 키치너의 죽음에 대한 시도 신문에 났는데 조금 더 나이가 들면서 나는 이따금 조잡하고 대개는 미완의 자연시들을 조지 왕조 시대의 양식으로 썼다. 두어 차례 단편 소설도 시도해보았지만 형편없는 실패작이었다. 이것이 그 시절 내가 종이에 실제로 써본 자칭 진지한 글의 일부였다. 그렇지만 이 기간 내내 나는 어떤 의미에서 문학활동이라 부를 만한 일을 하고 있었다. 우선 생각나는 것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주문에 맞춰 쓰는 행사용 글이었다. 이 종류의 글을 나는 빠르고 쉽게 쓸 수 있었으나 스스로 큰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다. 학교 숙제 외에 나는 지금 생각해도 아주 놀라운 속도로 희극시, 비슷한 행사용 시들을 썼고 학교의 여러 잡지 인쇄물과 원고 편집을 도왔다. 그 잡지들은 아주 형편없는 광대 노름 같은 것들이었지만 요즘의 싸구려 신문, 잡지들을 비하면 오히려 봐줄만 했다. 그러나 이 모든 활동들과 함께 나는 15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아주 다른 종류의 문학 연습도 하고 있었다. 그것은 나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내는 일이었다. 말하자면 마음속에서만 존재하는 일종의 일기 같은 것인데 이는 유년기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흔히 있는 버릇인 것 같다. 꼬마 시절 나는 내가 이를테면 로빈훗이라 생각했고 신나는 모험담의 주인공 자리에 나를 앉혀보곤 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이런 이야기는 얼마 안 가서 불쑥 나르시시즘을 잃었고 대신 내가 한 일이나 눈으로 본 것을 열심히 묘사해 보는 일에 점점 더 열중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몇 분씩 내 머리에 이런 문장들이 흐르곤 했다. 그는 문을 밀치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노란 광선 한 줄기가 모슬린 커튼을 뚫고 들어와
탁자에 비스듬히 비쳤고 탁자 위에 반쯤 열린 성냥갑 하나가 잉크병 앞에 놓여 있었다. 오른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로 그는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길에서는 얼룩고양이 한 마리가 죽은 낙엽을 쫓고 있었다. 어쩌고 저쩌고. 이 버릇은 나의 비문학적 연대를 할 수 있는 25살 때까지도 계속되었다. 이런 묘사를 위해 나는 정확한 어휘들을 찾아야 했고 실제로 찾아보기도 했지만 당시 나는 스스로 좋아서라기보다도 일부러부터 어떤 충동 때문에 그런 묘사 작업을 했던 것 같다. 생각건대 나의 이야기는 각기 다른 나이대에 내가 그때그때 존경할 이런저런 작가들의 문체를 반영한 것이었을 테지만 지금 기억으로는 언제나 뭔가를 꼼꼼하게 묘사해보는 것이었다. 16살쯤 되어서 나는 돌연 말의 재미, 말의 소리와 연상이 주는 재미를 발견했다. 예컨대 신라원에 나오는 그래서 그는 힘들게 온몸으로 버둥대며 나아갔다. 힘들게 온몸으로 버둥대며 그는 So he, with difficulty and labor hard, moved on, with difficulty and labor he 라는 두 행은 지금 보면 뭐 그리 대단할 것 같진 않지만 당시에는 두 줄을 읽는 순간 내 몸이 짜릿한 전율이 흘렀다. 그라는 대명사가 he로 되어 있는 것도 또 다른 즐거움이었다. 사물 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알 만큼 아는 터이다. 그러니까 당시 내가 쓰고 싶었던 책, 어떤 종류였는지 분명하다. 말하자면 나는 거대한 자연주의적 소설, 결말이 불행하고 미세한 묘사와 인상적인 직유로 가득 찬 말이 소리 자체를 위해 사용되기도 하는 화려한 문장 투성이의 자연주의적 소설을 쓰고 싶었다. 사실 나의 첫 장편 버마 시절은 다소 그런 종류의 작품이랄 수 있었다. 이 모든 배경 정보를 내가 여기까지 털어놓은 까닭은 내 생각에 우리는 한 작가의 초기 발전 과정을 어느 정도 알지 못하고는 후일 그를 지배하는 이런저런 동기들을 알 수 없다. 그의 문학적 재계들은 그가 어떤 시대로 살았느냐로 결정된다. 적어도 우리 시대처럼 소란스럽고 혁명적인 시대의 경우 이것은 진실이다. 그러나 실제로 뭔가를 쓰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그는 자기 특유의 정서적 태도를 획득하고 그렇게 획득한 태도로부터 아주 완전히는 벗어나지 못한다. 자신의 기질을 길들이고 어떤 미숙한 단계나 괴팍한 기분에 매여 있지 않도록 자기를 훈련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작가가 할 일이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초기 영향들로부터 아주 벗어나는 것은 글을 써야겠다는 충동 자체를 죽이는 일이다. 먹고 살아야 한다는 요구를 제외한다면 나는 작가들이 글을 쓰게 되는 데는 4가지 큰 동기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동기들은 작가에 따라 각각의 정도가 다르고 동일 작가의 경우에도 그가 사는 시대의 분위기에 따라 각 동기의 비중에 달라지기도 한다. 4가지 동기란 이런 것이다. 첫째, 순전한 이기심. 남들보다 똑똑해 보이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죽은 후에도 기억되고 어린 시절 자기를 무시했던 어른들에게 보복하고 싶은 욕망. 이게 작가의 동기, 그것도 강한 동기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작가는 이 특징적 동기를 과학자, 예술가, 정치가, 법률가, 군인, 성공한 사업가, 말하자면 인류의 꼭대기 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과 공유한다. 인류의 대다수는 그리 격렬할 정도로 이기적이진 않다. 대개 나이 30쯤을 넘기면 사람들은 개인적인 야심을 버리고 대체로 남을 위해 살거나 일상적 일에 짓눌려 살아간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에는 소수의 재능 있는 인간들, 끝까지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보려고 고집센 인간들이 있고 작가는 이 부류에 속한다. 진지한 작가들은 대체로 언론인들보다 더한 허영과 자기 중심주의를 가진다.
돈에 대한 관심은 덜할지 모르겠지만. 둘째, 미학적 열정, 외부 세계의 아름다움 혹은 말의 아름다움과 말의 적절한 배열이 지니는 아름다움을 지각하기. 하나의 소리가 다른 소리에 주는 영향을 인지하는 즐거움. 좋은 산문의 단단함을 알아보고 좋은 이야기의 리듬을 인지하는 즐거움. 가치 있다고 느끼는, 그래서 놓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여러 경험을 공유해 보려는 욕망. 이런 미학적 동기는 산문 작가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미약한 편이지만 팸플릿 저자나 교과서 집필자까지도 자신이 특히 좋아하는 어휘와 문구들이 있고 이것들은 공리적 이유를 떠나 그를 매혹한다. 어떤 활자체를 쓰고 책의 여백은 어떤 크기로 할까 등을 고려하던 그런 것이다. 철도 안내서의 수준을 넘는 책이라면 어떤 책도 이 같은 미학적 관심을 아주 벗어날 수 없다. 셋째, 역사적 충동. 사물과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고 진실한 사실들을 발견하며 후대를 위해 이것들을 모아두려는 욕망. 넷째, 정치적 목적. 세계를 특정 방향으로 밀고 가려는 욕망. 어떤 사회를 성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꿔보려는 욕망. 어떤 책도 정치적 편견으로부터 아주 자유롭지 않다. 예술은 정치와 무관해야 한다는 견해 자체도 하나의 정치적 태도다. 이 여러 가지 충동들이 어떻게 서로 싸우고 사람과 시대에 따라 각각의 충동이 주는 무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는 안다. 성질상 나는 위에 열거한 4가지 동기들 가운데 앞에 3가지 동기가 4번째 것을 좋게 압도했을 만한 사람이다. 평화시대였다면 나는 틀림없이 화려한 책 혹은 단순한 묘사 위주의 책을 썼을 테고 나의 정치적 충성이 어느 쪽에 있는지도 모르는 채 살았을 것이다. 어찌어찌해서 나는 결국 일종의 팸플릿 저자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잘 맞지 않는 직업으로 첫 5년을 보냈고 가난을 경험했으며 실패를 맛보았다. 이런 경험 덕분에 나는 권위에 대해 안 그래도 이미 갖고 있던 증오를 한층 더 키웠고 노동자 계급의 존재를 처음으로 충분히 알게 되었다. 또 버마에서의 내 직업은 제국주의의 특성도 웬만큼 알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 경험들은 내게 정확한 정치적 정향을 주는 데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자 히틀러가 등장하고 스페인 내전 등이 발생했다. 1935년 말까지도 나는 어떤 확고한 결정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 무렵 나의 고민을 표현한 짧은 시 한 편을 쓴 기억이 난다. 행복한 목사가 되었으리라. 200년 전이었다면 영원한 운명에 대해 설교하고 호두라무 자라는 것이나 지켜보는. 하지만 사악한 시대에 태어나 나는 잃었네. 그 행복한 천당을. 내 코 밑에는 털이 자라는데 목사들은 깨끗이 면도한다. 나중에 시절이 좋았던 한때 우리는 아무 일에나 즐거웠고 우리는 심란한 생각들을 흔들어 잠재웠다. 나무들의 가슴 위에. 아무것도 모르는 채 우리는 가지려 했지. 지금 우리가 숨기는 그 기쁨들을 그리고 믿었지. 사과나무 가지의 방울새가 내 적들을 떨게 하리라고. 그러나 처녀들의 배, 살구들, 응달 시냇물의 물고기들, 말들, 그리고 새벽녘에 날아오르는 오리떼, 이 모든 곳은 꿈이다. 꿈을 다시 꾸는 일은 금지되었다. 우리는 기쁨을 흉내내거나 감춘다. 말들은 크롬 강철로 만들어지고 작고 살찐 자들이 그 말들을 몬다. 나는 꿈틀거리지 않는 벌레, 하렘 없는 환관. 사제와 인민위원 사이에서 나는 유진 아람처럼 걷는다. 라디오가 울리는 동안 인민위원은 내 미래의 점괘를 봐준다. 그러나 사제는 내게 오스틴 세븐차 한 대를 약속했다.
출판 일은 언제나 수지 맞으니까. 나는 차가운 대리석 홀에 사는 꿈을 꾸었다. 깨어보니 그것은 진실. 나는 이런 시대에 살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다. 스미스는, 존슨, 그대는. 스페인 전쟁과 1936년에서 37년 전의 기타 사건들은 정세를 결정적으로 바꾸었고 그 이후 나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게 되었다. 1936년 이후 내가 진지하게 쓴 작품들은 한 줄 한 줄이 모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전체주의에 반대하고 내가 아는 민주적 사회주의를 위한 것이었다. 우리 시대처럼 소란한 세월을 살면서 이런 문제들을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난센스다. 이 시대의 작가는 누구나 이런저런 형태로 그 문제들을 다룬다. 그것은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어떤 방법을 따를 것인가의 문제다. 자신의 정치적 편견을 더 많이 의식하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가진 미학적, 지적 성실성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정치적으로 행동할 기회도 더 많이 갖는다. 지난 10년을 통틀어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정치적 글쓰기가 예술이 되게 하는 일이었다. 나의 출발점은 언제나 당파의식, 곧 불의에 대한 의식이다. 책을 쓰기 위해 자리에 앉을 때 나는 나 자신에게 자, 지금부터 나는 예술작품을 만들어낼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 책을 쓰는 것은 내가 폭로하고 싶은 거짓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고 싶은 어떤 진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의 1차적 관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 말에 귀 기울이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글을 쓴다는 것이 동시에 미학적 경험이 아니라면 나는 책을 쓰지 못하고 잡지에 실릴 글조차 쓸 수 없다. 누구든 내 작품을 검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내가 쓴 것들 중에 전적으로 선전적인 책조차 본격적인 정치인의 눈에는 어울리지 않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나는 내가 어려서 획득한 세계관을 온전히 버릴 수 없고 버리고 싶지도 않다. 내가 살아 활동할 수 있는 날까지 나는 계속 산문 형식에 강한 집착을 가질 것이고 지구의 표면을 계속 사랑할 것이며 단단한 것들과 쓸모없어 배는 정보에도 즐거움을 느낄 것이다. 나는 이런 면을 억누르는 것은 소용없는 짓이다. 문제는 내게 깊이 뿌리내린 개인적 호호들과 이 시대가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는 근본적으로 공적이고 비개인적인 활동들을 어떻게 화해시키느냐이다. 쉬운 일은 아니다. 그것은 작품 구성의 문제와 언어의 문제를 제기하며 진실성의 문제도 새로운 각도에서 제기한다.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 노골적인 예 하나만 여기 적어보겠다. 스페인 내전에 관한 책 카탈로니아 창가는 물론 솔직히 정치적인 소설이다. 그러나 그 소설 역시 어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형식을 존중하면서 쓴 것이다. 나는 그 작품에서 나 자신의 문학적 본능들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모든 진실을 이야기해보려고 무척 노력했다. 그러나 우선 그 작품에는 신문기사 등을 인용한 긴 장이 하나 있는데 그 장은 프랑코와 공모했다는 비난을 받은 트로츠키파를 변호하기 위해 쓴 것이다. 1, 2년 시간이 지나면 보통 독자로선 흥미를 느끼지 못할 이런 장이 끼어 있다는 점이 소설을 망칠 것은 분명했다. 내가 존경하는 비평가 한 사람은 그 장을 놓고 왜 그런 장을 거기에 넣었는가? 좋은 소설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저널리즘이 되지 않았는가? 라고 훈계했다. 그 말은 옳았지만 나로선 그렇게 하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다. 나는 영국에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한 가지 사실, 무고한 사람들이 엉뚱하게 비난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에 내가 분노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예 그 책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문제는 여러 형체로 대두된다. 언어의 문제는 훨씬 더 미묘해서 그걸 논하자면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이다. 단지 나는 근년 들어 아름답게 쓰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쓰려고 노력한다는 말만 해두고자 한다. 글쓰기의 형식 하나를 잘 다듬어 터득하고 나면 이미 그 순간 우리는 그 형식을 넘어선다. 동물농장은 내가 정치적 목적과 예술적 목적을 하나로 융합해보고자 한, 그래서 내가 뭘 하는지 충분히 의식하면서 쓴 첫 소설이었다. 지금 7년째 나는 소설에 손대지 않고 있으나 곧 한 편 쓸까 한다. 물론 실패작일 것이고 모든 책은 실패작이지만 내가 쓰려는 책이 어떤 종류인지 나는 분명히 안다. 지금 이 글의 마지막 한두 쪽을 다시 읽어보니 마치 나의 글쓰기, 동기가 전적으로 공공심에 있는 듯한 인상을 풍긴다. 나는 그것을 이 글의 최종적 인상으로 남기고 싶지 않다. 모든 작가는 허영심이 강하고 이기적이며 게으르다. 그리고 그들이 지닌 동기의 밑바닥에는 어떤 미스터리가 놓여있다. 책을 쓴다는 것은 마치 길고 고통스러운 투병 과정처럼 끔찍하고 피곤한 작업이다. 저항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어떤 마귀에 쉬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피곤한 작업을 하겠다고 나서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그 마귀는 어린 아기가 시선을 끌기 위해 소리를 내지 이럴 때의 본능과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개성을 끊임없이 지워버리려 노력하지 않고서는 읽을 만한 책을 쓸 수 없다는 것 또한 진실이다. 좋은 산문은 창유리와 같다. 내 경우 어떤 동기가 강하게 작용했는지 확실히 말할 순 없지만 여러 동기들 가운데 어느 것이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나는 안다. 내가 쓴 책들을 돌아보니 정치적 목적이 결여되었을 때일수록 나는 어김없이 생명력 없는 글들을 썼고 분홍색의 화려한 단락과 의미 없는 문장과 수식하는 형용사들 속으로 속아 넘어갔으며 그래서 대체로 허튼 소리들을 했다는 사실을 알겠다.